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련 정보기관의 이제 우리 경무사령부의 부책임자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88 정찰예단, 예단 단원들이 이제 부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경무사령부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정보를 하는 게 제도가 조직, 인물, 활동을 나누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 돌았느냐 그 당시에 소련의 위세를 얻고 들어온 그 사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제소 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중심축이죠. 제소 조선인이라고 봐야지, 그 당시. 제소 조선인, 한인, 조선인. 우리 명칭도 나중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련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왔지만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걸 중간에서 어레인지 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제소 한인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소 한인이 부각이 되는데 참 소련으로서는 그 당시에 곤란을 겪은 게 1937년도에 우리 소망국경에 있는 조선인들을 중앙시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소만이라고 하면 소련 만주국경. 소련 만주국경. 그 당시에 간첩 혐의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2,500여 명이고 2,500여 명. 그리고 중앙시로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이주 기차시키고 보낸 사람이 18만 명 정도 된다. 그래 그때 보낼 적에 가장 큰 이유가 만약에 일본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얘들이 간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게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주된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쪽이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한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동포들이죠. 불행한 우리 동포들. 그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련 말도 되지. 이러니까 빛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소련에서 양성돼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그 그룹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가 이제 88년대 만주빨치산. 만주빨치산. 그리고 두 번째가 소련군 정찰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소련군 정찰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소련 정보기관에서 직파한 사람들. 소련 정보기관에서도 직파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비밀 정보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88년하는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주빨치산들이 일제 토벌에 쫓겨서 소련으로 넘어가니까 처음에 거기서는 88년단이 창립되기 1942년 6월달에 창립되기 전까지는 정찰 활동에 막 가담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남야영 하고 북야영 두 그룹의 수용이 됐는데 남야영은 우수리스크 그 당시 말로는 보로실로포 영어 지역명이에 이게 수용이 되었고 북야영은 바츠코에 가는 데 수용이 됐는데 여기에 수용이 됐을 때 김정일이는 남야영에 수용이 됐을 때 1941년 2월 16일 태어났어요. 이 남야영에서. 그래서 요새는 나주돌로에 가는 그 마을인데 우리나라 분들도 관광하면 김일성 탄생지에 또 번째가 88번지예요. 88번지. 그래서 이 88이 88 아니다 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빨치산이 소련용으로 얼마나 넘어갔느냐. 여기에 또 정확한 통계가 냉전이 끝나고 발굴이 됐습니다. 그 주보중위가 동북항일 유격일기, 그래서 일기 쓴 걸 1991년도에 북경인민출판사에 출판을 했어요. 거기에 또 역사적 팩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동북항일 영국이 넘어간 인원이 590명인데 근데 197명 정도가 정찰에 투입됐다. 197명이.
이 소련군 명령을 받고 빈번하게 만주에 예. 왔다 갔다 했다. 그때 정찰요원에 활동했던 사람이 잘 아시는 사람이 박승철이에요. 박승철. 예, 국가 부추수. 부수상. 예. 근데 이 박승철은 정찰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뭐 요새도 그렇지만, 만약에 적지에 투입하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박승철이 가가지고 그냥 숨어갖고 허위 정보를 막 날린 거예요. 이게 들키가지고. 그게 주보중 일기에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다시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통해서. 예, 우리 김찬정. 예. 아까 말씀드린 조총연계. 예, 역부 작가. 예. 이 양반이 1992년도에. 예. 비경의 항일 빨치산카는 동아일보에서 발간했는데, 그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 차원에서 88재단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위험에서 잘못되면 88재단 가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사납다 싶은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빨치산 그룹하고 또 하나가 소련군 정찰학교 출신인데 소련군 정찰학교 출신 중에 한국 현대사의 큰 족적을 남긴 대부분 이름이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성철. 박성철, 유성철, 성철이. 아까도 박성철입니까? 네, 박성철. 그런데 그 유성철은 그 소련군 정찰학교 출신입니다. 그 모스크바 근처에 소련군 최고사령부 축소기관으로 이게 있었는데, 이 정찰학교는 한 1년 정도 이제 교육기관을 했었는데, 여기 이 양반이 유석철은 이기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근데 이기생이 1941년도 9월 달에, 그러니까 일본에 진주만 기습 출전이죠. 그때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16명이 들어왔는데, 6명은 중도 태어나고 1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끝나자마자 만주하고 한국에 침투, 그 명령을 받고 침투를 했는데, 만주에 들어갔던 5명은 다 사살되고, 그 유승철도 한국 북쪽에 북한 지역으로 돌아보니까 어디 산에 숨어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나무꾼이 보니까 단지 내가 보기에 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있다가 대부분 잡힌다. 빨리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것도 이제 징계를 맞아가지고 그 88년달에 수배돼가지고 김일성 통역관으로 그래 해방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출세를 한 거죠. 작전 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양반은 냉전 끝나고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강동정치하원장은 박빙률하고 같이 같이 출했네. 우리 한국에서 출정에 왔다 갔었어요. 그런 사람 자세한 정을 그렇게 남았고요. 그 세 번째 그룹이 소련 정보기관에서 집파한 사람이다. 거기에 보면 나중에 북한에서 이제 건물이 된 사람은 박정혜라고 북한 예명위원장까지 한 사람, 박정희가 있었고, 그 박정희는 일제시대 평양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척벌해가지고, 평양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았고, 또 박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창옥. 이 양반은 조선노동당 중앙회 선전성동부장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만주에 파견해가지고, 소련서 조선 사범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한국말도 전쟁투합을 하고 파견이 됐는데, 그걸 또 위장해서 활동하자면 또, 어떻게 위장했느냐? 벙어리로 위장했어요, 벙어리로. 그래갖고 만주를 따라다니면서 공작하다 해방을 맞았다.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실은, 이 조사를, 요 사실을, 이제 김국 굴자가 조사해가지고. 김국국. 대단하네. 많이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3년도에 평양의 가레이스키 엘리테드 그 책을 냈어요. 그게 73쪽에서 79쪽에 그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보면 뭐 한일무락 하는 사람은 북한에 돌아가지고 해군 사령관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작으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북한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에서 이제 정권이 그 북한 공산 정권이 이제 탄생하면서 이런 이 사람들은 북한 대남 공작에
그러니까 원조가 됩니다. 원조. 또 이 계속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계속 대남 공작을 또 이제 이 베이스가 되는 네, 소련에서 배운 거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대남 공작이야.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기명이 되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정보학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평면적으로 사실 보기 때문에 그냥 소련 정보기관 출신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직책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대남 공작원들을 다 결비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남 공작원들이 와서 한 게 뭡니까? 살인, 폭파, 테러, 암살 아닙니까? 무수한 사람 죽였잖아요. 그거 원리 시킨 게 한마디로 말하면 스탈린식 독재 체제를 북한에 이식해서 남한을 괴롭힌 주범들인 거죠. 한반도 공작 역사, 한반도 현대 공작 역사를 한번 책을 쓰든지 규명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앞으로 그 연구를 해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제를 연구하는데 보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어려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협업하다 보면 또 의견도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속도 말이 피치갖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파들은 이제 그런 게 한계지요, 뭐. 그런 걸 좀 더. 좌파도 그렇고. 좌파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진국, 후진국 모습 좀 이렇게 우리 국력이 약했을 때 그런 거를 뭐 연구할 겨를이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 마당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걸 좀 더 연구해서 베이스에서 우리 이제 후대들이 좀 더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우리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해서 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정통성 있게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는 이제 이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남 공작을 하는 어떤 원초적인 부분, 지난 첫 시간에 김구 선생의 어떤 대남 공작의 원초적인 모습에 희생됐다기보다 어떤 이용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제 대남 공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